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국제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군 당국이 지난 15일 밤에 서해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북한의 대내외적 동향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서해 바다로 추락했던 북한의 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보름 만에 인양이 됐습니다. 한미 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밤에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의 대규모 합동 화력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반기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대외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당 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고 국방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군 인양 작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그제밤 15일 밤에 인양 작업이 무사히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해가 수심 75m 해저에 가라앉아 인양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작업 환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조류가 또 거세고 수중 가시거리도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한 데다가 특히 무게 탓에 잔해 몸체의 30%가량은 해저의 뻘 속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잔해의 양 끝에 이 디귿자 모양의 강철고리를 연결해서 인양을 시도했었는데 중간에 접합 부위가 끊어질 뻔해서 한번 중단이 됐었고요. 네. 다시 심해 잠수 작업으로 이 잔해 구멍둥을 뚫어서 이 와이어를 설치하는 그런 고된 작업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발사체 잔해는 직경이 2.5m, 또 길이 12m 크기라고 하는데요. 전체 3단 로켓의 2단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에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이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해서 1단 또 3단부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군 당국이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 작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한미 당국이 벌써 이 잔해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석이 완료가 되고 나면 북한의 로켓이나 인공위성 기술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해당 잔해는 외부에 공개된 직후에 바로 군사정보기관으로 넘겨졌고요. 예. 말씀대로 현재 한미 당국이 합동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천마라는 검은색 글씨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인양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 부품들을 분석하고 역추적해보면 국제사회가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해온 북한 발사체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 또 더 나아가서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부품 조달 여부 등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의 1단부 엔진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그런 엔진인 반면에 2단 엔진은 새로 개발한 신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일부 언론에서 잔해 내부에 엔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도 나온 터라서 과연 어떤 핵심 부품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설령 엔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부품들을 정밀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이 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보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드문 계기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이 15일 오후죠. 갑자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어요. 네, 이 마지막 발사가 지난 4월 13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10여 분 사이에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약 11분간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 미사일들이 모두 자국 내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미사일들이 비행 중에 회피 또 변칙 기동이 가능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형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이 천리마 1형 발사를 빼면 지난 4월 13일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 연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이 2달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도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한미 군 당국의 이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 전력과 이 육해공 합동 전력이 최신 무기들을 동원한 화력 시범인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 사이에 이미 4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양국 첨단 전력이 610여 대나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도 이 훈련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에 국방성 대변인 명의 경고 입장에서 이미 대응 도발을 예고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력 훈련을 주관하는 날 미사일을 쏜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 당국은 앞으로 이 북한이 각종 한미 훈련에 대응해서 군사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의 내용들 공개된 게 있나요, 지금? 네, 어제 시작된 회의는 짧으면 사흘, 또 길면 엿새 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논의한다 이런 정도만 좀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시면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경제 사업 등을 결산하고 또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외교 국방 전략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런 대강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회의는 대내외적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또 의견하는 자리인데요. 통상 1년에 한두 번 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에만 2번, 작년 말 6차 전원회의까지 따져보면 이 반년새 3번째 열리는 터라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북중러, 한미일 간의 대립, 갈등 구도, 또 북중 간 교류 협력 확대 등의 이런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회의도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은 더 크게는 이 핵과 미사일 등의 군사력 강화 전략의 일환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대내외 경제 분야인데요. 네. 최근 우리 정부 당국이나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식량난이 그야말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해온 톤을 놓고 볼 때 공개적으로야 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또 선전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네.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타겟책, 예컨대 이 북중 육로 개방이나 또 교역 확대와 같은 방안들이 고민되고 또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며칠 전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첫 대북 소송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소송인가요? 네, 2월 16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가 바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우리 법률에 이 손해배상 소송 소멸 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정부의 발표 내용 일부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법원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우리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북한의 그 이행을 강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손해액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비이성적 행동에 끌려가지 않겠다. 앞으로도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식량 부족으로 이웃이 굶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주민 3명에 대한 비밀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런 외신 기사 하나로 북한의 전체 모습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또 실질적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